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1%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는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다시 썼는데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뒤집혔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빅컷이라는 금리 인하 추석 선물을 낸 게 하루 시차를 두고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추석 연휴가 끝나던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공식적으로 FOMC가 금리를 인하한다. 그것도 0.25라는 베이직 컷이 아니라 그보다 2배나 더 큰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추석 직후에 이런 빅컷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얼떨떨한 것 같아요. 예. 얼떨떨하게 됐던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본 것이 무려 4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마지막 금리 인하가 2000년 3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또는 계속 금리를 올리는 고금리 긴축 시대에 있었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생각하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상보다도 훨씬 높은 빅컷이라는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니까 금리를 이렇게 크게 내려야 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통상적으로 금리는 경제가 안 좋을 때 그 경제를 꺼진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0.50 빅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니까 혹시 어느 경제의 한 분야에 이상 신호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정폭이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가 오서 금리를 빅컷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고용 침체나 대량 해고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내린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밤사이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실업률 지표인데요. 생각보다도 실업자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사정이 좋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기가 어렵구나. 그렇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대로 선제적 대응이라는 데에 어떤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말이 맞구나.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내려보자. 그래서 경기 연착륙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래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자. 이래서 한때 3% 이상까지 오르는 상당히 큰 폭의 랠리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1%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오를 건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대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지표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이 경기 악화 우려를 덜어낸 걸로 보이는데 이 청구 건수가 얼마나 준 거예요? 지금 이 실업수당 청구라는 게요.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회사에서 나가라 해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연방정부에 우리로 치면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겁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건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 숫자는 늘어났었어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바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막상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최초로 나온 거시경제 지표가 바로 실업수당 청구자인데 실업자가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지는 않았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이런 데서 안도의 분위기가 역력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실업수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 실업률, 성장률, 연체율 약 한 10가지 정도가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지금 수시로 발표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지표들,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 시대에 접어든 상태에서 두 가지 세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이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거야. 그렇다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렇다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세력이 하나 있고 반대로 이렇게 금리를 급속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예. 앞으로 나올 실업률 지표라든지 또는 신규 고용 숫자 이런 게 예상보다도 좋으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고요. 예상보다도 나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우리 흔히 금리 인하 시기를 저 밑에 저 높은 산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등산 프로그램에 많이 비유합니다. 올라갈 때 참 힘겹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고통을 전 세계가 같이 지어왔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요, 힘들어도 땀이 많이 나고 좀 지치지만 올라가면서 죽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각종 등산 통계에서 보면 내려올 때 발 잘못 뛰어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등산은 하산길에 헛발 찢는 걸 조심하라 이러는데 바로 금리 인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인하 시대에 몇 가지 암초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기 침체 암초고 그 경기 침체 암초 시그널이 올 때마다 좀 금융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세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아주 나쁜 시절은 가고 훈풍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훈풍 덕분인지 어제 주춤했던 코스피 시장도 1%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틀 연속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던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수세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이것도 빅컷발 훈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 훈풍이 우리나라도 하루 늦게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른 것이 반도체의 의존 비용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시가총액 1위도 삼성전자 또 2위, 3위 오르내리는 이 SK 하이닉스 등이 대부분 다 반도체 회사들이고 우리 전체 국민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라는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반도체 중에서도 한국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D램 반도체가 이제 정점을 쳤다. 불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겨울 경고 투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루 전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외국인들도 팔자 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너무 좀 편파적이다. 뭐 일각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좀 믿지 않는 세력도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빅컷 훈풍이 닥치니까 모건 스탠리가 불러일으킨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그 보고서는 좀 잊어버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상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사자 분위기가 많고 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빅컷 영향으로 인한 우리 증시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이 좀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워낙 더웠어서 이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9,000원을 넘었고 또 추석 연휴에는 뭐 2만 원을 넘은 것도 있다고 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예, 우리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는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CPI 소비자 물가 지수 2%로 정부 억제 목표에 들어섰어요. 미국보다도 물가를 빨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물가 참 쉽게 안 잡히는데요. 배 사과가 조금 잡힐 듯 하니까 이번에는 배추, 무, 시금치, 상추, 오이 이런 채소류들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이것은 역시 이번 여름에 이상 어떤 이 고온 현상 예.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추가 그중에 가장 심각한데요. 배추는 원래 뜨거운 열을 잘 견디지 못해요. 시원한 데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예. 여름에 우리가 배추를 생산할 때는 고랭지라고 그래서 강원도 저 정상 지방에 키울 정도로 더운 날씨를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이 더운 한여름 폭염이 뭐 고냉지까지도 덮치다 보니까 예. 배추가
여러 가지로 지금 수확도 적고 실제로 수확된 배추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70%나 오르는, 무는 65%, 시금치 조금 떨어졌다는 게 지금 48%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민들의 생계, 먹거리에 적지 않은 타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김장철을 앞두고의 배추값이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가을 배추라고 해서 이제 곧 그 씨를 파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열대야가 좀 폭염이 좀 물러선다. 이런 식의 좀 날씨가 호전이 된다면 가을 김장은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면한 지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좀 고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수급 물량도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관세 인하 조처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그런 고통의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치의 주 재료니까 하루빨리 가격이 좀 내려가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 대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심당이 일단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코레일 유통이 월세격인 수수료를 대폭 낮췄기 때문인데 새 입찰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죠? 예, 우리나라 빵집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성심당이 아닌가 싶어요. 예. 특히 성심당 대전역에 입점해 있는 매점이 있는데 거기서는 기차를 갈아타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대전에서 출발 도착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대부분 물건을 사는 바람에 인기 폭발인데요. 최근에 그 입점업체를 관리하는 코레일 측에서 가격을 그러니까 성심당에 대한 임대료를 종래 1억 원이었는데 이걸 4억으로 올렸습니다. 왜 4억으로 올렸냐면 코레일의 규정에 매출액의 17 내지 50%를 임대료로 받게 돼 있는데 성심당에 지금 손님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심당이 우리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성심당은 떠나가기로 했고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입찰을 했습니다만 새로 나타나는 사람도 없어서 결국은 코레일이 감사원 측과 상의를 해서 이 금액을 1억 원대 초반으로 낮췄거든요. 그렇다면 성심당이 잔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심당을 사랑했던 사람, 특히 대전역에 향수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다행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성심당 고액 임대료 논란은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고 많은 분들이 대전역에서 성심당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게 다른 입점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였거든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성심당이 쫓겨나지 않고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코레일이 사실상 철로를 독점하고 있는데 코레일 외에는 영업점을 낼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임대료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의 지금 50%까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100억을 팔면 50억을 그냥 임대료로 뺏어가는 구조고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임대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심당은 원래 시작할 때는 매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만 냈었는데 매출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높아지는 건데요. 장사를 잘했다. 그리고 싸게 팔았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는데 임대료가 높아지는 이거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심당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코레일이 성심당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준다 했는데 성심당이 아닌 다른 업체들은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는 과거에 그 현재 코레일이 갖고 있는 규정 매출액의 최고 50%까지를 그냥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매긴다? 자, 이렇게 되면 영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기차 여행을 모처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음식료를 섭취했을 때 시중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후생복지에 역행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그 매출액의 50%까지를 걷는 이 어떤 코레일의 임대료 규정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업체는 좀 소리를 지르니까 예.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규정을 바꿔주고 어떤 데는 그대로 한다. 이것은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은 성심당 문제를 계기로 해서 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코레일의 임대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좀 손봐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한 경제 읽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